2종 일반 주거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기존 200%에서 상향 6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고요. 무려 400%의 초과 용적률이 발생하는데 준주거지역이 중심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는 기존 400% 용적률이 1000%가 되어서 600%의 용적률이 증가하죠. 자, 일단 종상향이 되는 순간 토지 가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용도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됐고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2배가 증가가 됩니다. 오늘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또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지 자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포함이 될 수 없는 건지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짧지만 밀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23년 9월 그리고 2024년 7월에 별도의 설명 자료를 발표를 했죠.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결국 앞으로 서울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도시지역 자체를 더 확장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지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새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역세권 지역이나 기존의 상업지역들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역세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역세권에 대해서 서울시는 다중 역세권 그 가운데 에서도 GTX 트라이앵글 중심으로 열차, 버스, 택시, 항공교통 이런 교통수단이 복합이 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부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 계획에 부합해서 서울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결부해서 기존 역세권의 밀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역세권에 교통을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분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늘어나는 유동인구에게 적절한 문화적 편의 서비스와 편리한 주거시설과 또 업무 중심지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복합개발을 뒤따르게 해서 역세권 개발지역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데 힘을 쏟게 되겠죠. 특히 이런 역세권 활성화 개발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된 역세권도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사실상 기존에 저활성화된 지역을 이런 복합 개발을 통해서 살려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된 역세권이 사실상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방향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고밀도 복합 개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중 역세권인 경우에는 다량의 교통 환승이 발생하고 승하차 인원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유동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상업시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업무지구에 대한 수요, 또 직주근접의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수요들을 수평적인 개발로는 충분한 수요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적인 적층구조 형태의 개발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국계법상 지정하고 있는 대지의 용도 지역사항의 제한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세권 가로 활성화인데 역세권 주변 도로, 특별히 이 역세권인 경우 사거리가 형성이 되거나 최소 대로급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도로변 저층부 가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세권 주변에 필요한 각종 생활 SOC 시설,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기타 생활체육시설, 도서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각종 문화시설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통해서 이 늘어난 역세권의 개발 밀도를 가지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개발 밀도의 상승, 즉 기존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개발 가능한 용적률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역세권 입지 기준상 포함되는 영역에 속하게 되면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향이 되어서 용적률이 2배 혹은 3배 늘어나게 되는 개발 가능한 밀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기존보다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의 절반은 수익형 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기부 체납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수익
수익형 시설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로 개발을 허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전에 허용된 기준 용적률에서 새로 늘어난 용적률의 개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사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 해관부가 제공하는 지하철 역사 주소지 기준으로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 위치가 정해지고요. 두 번째는 이 승강장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직각 박스 형태로 정해지는데 그 거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350m 이격 기준은 도심, 광역, 지역 중심 범역에 포함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2개 이상의 중복 역세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0m 이격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도시 위계상의 지구 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물론 단일 역세권인 경우겠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가로구역을 기본 단위로 보는데 이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 단위의 절반 이상이 되면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범위로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일부 동의가 안 된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사업지 분할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2분의 1 미만이 되면 20m 이상의 간선도로가 접하고 있거나 구역 정형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전체든 부분이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지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범위에 포함이 일부 걸쳐 있을 경우에 사업지가 확대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기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 촉진지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기존 촉진지구 전체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지역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범위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사업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그리고 사업 면적 기준이 있는데 원래 1,500에서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500평에서 3,000평 부지만 가능했고 3,0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사업 적용이 가능했지만 500평 미만은 사업이 안 됐었는데 이제 500평 미만도 자주식 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사업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자, 자주식 주차장이란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차장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 요구 대수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진입 램프와 지하 주차장 등이 순환 주차가 가능한 정도의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대지의 형상과 폭언 조건이 맞으면 자주식 주차장 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이고요. 제가 편의상 빠른 이해를 위해서 500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완화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시면 자, 여기는 1,498제곱미터인데 순환 주차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로 진행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 사례도 대지 면적이 1,455제곱미터죠. 자, 지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폭언이 되기 때문에 역시 포함이 되고 세 번째 사례도 보시면 1,447제곱미터이고 지하 주차장 계획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보시면 대지의 좁은 부분의 폭이 31m, 25m, 34m인데 최소 25m인 경우에도 이 주차장 설치가 되었던 걸 보면 대지 폭이 25m 이상이 되면 500평 미만의 대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보다도 폭이 좁더라도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자, 우선 내려오는 램프의 폭과 중간에 엘리베이터와 이 계단실을 포함한 코어의 두께 그리고 반대편 주차장에 주행 차선이 나오는 이 6m 이상의 폭이 확보가 되면 순환 주차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좁으면 좁을수록 주차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럼 요구 주차 대수 확보를 위해서 더 지하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라가면 이 사업성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지 최소 폭이 25m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건축사와 협의를 하셔서 러프한 계획안 검토를 꼭 받아보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절반은 사업시설, 나머지 절반은 시설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의 수익을 환급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기존에는 무조건 토지나 시설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었죠. 자,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상가, 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게 지역에 공공인프라 시설이 이미 충분하면 이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들어가면서 굳이 구에다가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시설 말고 이 지역에서 다른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설의 한도 기준이 있는데 원래 공공주택이 30% 설치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위원회 심의로 정할 수 있고요. 공공주택, 지역 필요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상가나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이 최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수혜로 용도 지역의 상향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또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용도 지역은 최대 2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최대 3단계까지 상향이 가능하죠. 사업 가능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5곳이고요. 중심지 체계가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는데 먼저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인 경우에는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지구중심인 경우에는 근린상업지역까지, 비중심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종상향이 가능하고요. 만약 역 인접부이거나 간선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도심과 광역중심은 중심상업지역까지, 지구중심은 일반상업지역, 비중심지는 근린상업지역까지 심의를 통해서 상향 기준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용적률 상승값은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몇 가지만 대표로 짚어드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기존 200%에서 상향 6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고요. 무려 400%의 초과 용적률이 발생하는데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해서 33% 이상을 기부 체납을 해야 하고요. 준주거지역이 중심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는 기존 400% 용적률이 1000%가 되어서 600%의 용적률이 증가하죠. 이 경우는 공공기여율이 30% 이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종상향이 되는 순간 토지 가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샘플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이 동대문구 전농동을 보시면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역사가 1호선 청량리역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예정 노선인 강북횡단선, 면목선 이렇게 다중 역사들을 기준점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운더리 모양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청량리역은 도시 위계상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 이 광역중심 위계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경계는 350m가 이격된 이 핑크색 파단선 바운더리입니다. 특별히 이 전농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전농 12구역, 그리고 전농 도시환경 정비구역, 전농 14구역, 전농 9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영역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중에서 14구역을 보시면 지금 14구역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원래 민간 재개발로 시작을 했고 2022년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추진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 운영기준 강화로 인해서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올해 2024년 7월에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재추진이 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고 면적 기준에 맞춰서 현재와 같이 4개 구역으로 분할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14-1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르고 14-2구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의선은 현재 60%가 넘어간 상황으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14-1구역이나 14-2구역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원래 용도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됐고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2배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건축 계획을 보시면 수익 사업으로는 아파트가 분양 436세대, 임대 38세대, 총 474세대 규모이고 공공임대는 68세대가 되어서 542세대 규모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대지 북서 측은 기부채납 공원시설과 공공임대시설이 되고 가운데 18m 도로가 신설되면서 두 용도가 구분이 되고 남측에 아파트 단지가 2동 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비 주변 구역이 정비가 되고 또 신축 아파트로 변경이 되는 효과로 인해서 평당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아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요. 자, 여기는 기정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랐고 용적률이 250에서 600%, 350%
200%의 상승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이 있었고 용적률이 310%니까 아마도 이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것 같고요. 지상 8층 시설이었는데 지상 24층, 자, 용적률 600%로 최대한 찾아 먹었고, 자, 지상 8층 시설이었는데 지상 24층, 주용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자, 그리고 공공기여는 키움센터와 청소년 문화센터. 결국 공동주택이 설치가 되면 어쨌든 지역 주민이 다수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넣으면서 분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그러니까 250%에서 용적률이 600%로 올랐고, 자, 실제 지어진 용적률 130%에서 최대 600%까지 찾아 먹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차익이 발생을 했고요.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로 변경이 됐고, 보건지소와 임대오피스를 공공기여시설로 놓았습니다. 자, 어쨌든 공공시설을 주용도 시설에 도움이 되면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시설을 잘 협의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릉역인데 3종 일반 주거시설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됐고요.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350%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존 80%에서 600%까지 다 찾아서 먹었고요. 지상 3층에서 지상 28층으로 기존 전화국 근생 업무시설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로 변경이 되고,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상가와 주민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민센터를 잘 유치를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강동역인데요.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와 근린상업지역 두 개 지역이 혼용된 곳인데 근린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는 상당량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려 550%의 용적률 상승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대부분 2층에서 최대 3층 이내의 저층 시설이 43층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변경이 됐고, 공공기여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역시 입주민 편의시설의 성격으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필지의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큰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제도적으로는 이렇고 사업이 가능하냐와 사업의 속도는 각 사업지 컨디션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 관련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